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고수장을 작성하는 제1강으로 고수장 작성하는 요령과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있고, 그래서 검사나 판사를 상대로 특히 그렇게 고수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줄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 그대로 작성을 하셔서 좋은 결과들을 있기를 바랍니다. 고소장을 작성을 하는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여백을 한글 우리가 작성을 할 때에 여백을 좌로 우로 좌에 한 2cm 정도 여백을 두고, 그 다음에 우측에 2cm 정도 여백을 둡니다. 그리고 위로도 한 2cm 정도 여백을 두는 게 가장 적합하고요. 그리고 그 폰트는 HY 견명조가 가장 어필이 있고, 그리고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이 강한 어떤 그런 글자로 제가 많이 사용하는 글자입니다. 물론 각자가 그 폰트 좋은 대로 선택을 하시겠지만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것은 HY 견명조입니다. 첫 번째 제일 제목이 뭐냐면은 고소장이라고 글자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약간 한 두 칸 정도 내려서 고소장을 쓰는데 HI 견명조 한 20번으로 고소장을 쓰세요. 고소장을 쓰시고, 그 다음에 한 두 칸 또 내려서 좌측의 상단에다가 고소인 성명, 그 다음에 주민번호, 그 다음에 주소, 연락번호 그렇게 작성해야 되겠죠. 또 그 밑에도 한 두 칸 정도 내려서 그 다음에 피고소인 1, 성명, 건무지. 우리가 지금 상대를 하는 것은 이 고소장 오늘 설명드리는 것은 공수처에 들어가는 검사나 판사를 상대로, 고위공무원들을 상대로 들어가는 고소장이기 때문에 제가 양식을, 형식과 틀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피고소인 1, 성명, 그리고 건무지, 직책, 그 다음에 주소. 주소는 예를 들어서 검사 같으면 검찰청이겠죠. 그 다음에 연락번호. 그 다음에 2번은 제가 이 사례를 한 가지를 해서 이 고소장을 지금 작성을 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번은 검사고, 그 다음에 2번은 검찰개장입니다. 검찰개장. 그래서 2번 성명, 그 다음에 건무지, 그 다음 직책은 검찰개장이겠죠. 건무지는 서울지방 검찰청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작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소의 취지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 고소의 취지는 폰트를 한 16번으로 HY 견명조 16번으로 그렇게 작성을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고소장부터 시작해서 고소인, 피고소인, 그 다음에 고소의 취지, 그 다음에 고소의 이유 제목까지는 전부 다 굵은 글씨, 위에 보면은 한글 글자 보면은 가자에 진하게 되어 있는 글자가 있어요. 그거를 누르면은 굵은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굵은 글자로 그렇게 작성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고소의 취지를 작성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을 제가 봤어요. 왜 그러냐면은 고소인, 피고소인 해놔놓고 그 여백에다가 민사에서 그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대여금 청구의 소 이렇게 잡아놓는 그 여백, 이 여백에다가 뭐 피고소인 1은 무슨 죄, 그다음 피고소인 2는 무슨 죄 이렇게 나열을 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소의 취지를 보면은 그런 내용들과 좀 상관없이 그냥 엄정 수사해 주세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작성하는 분들이 많은데, 고소의 취지라는 것은 대한민국 권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국민들이 나오죠. 이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그리고 공수처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뭐냐면 법원 민원입니다. 법원 민원, 검찰 민원이고. 그런데 이 일반 관공서 그 시청이나 구청에 제출하는 민원과 다른 민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소의 취지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고소의 취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는데 그 국민이 이 공무원에게 지시하는 것이 바로 취지다. 지시하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고소의 취지는 이 공무원에게 너 이거 조사해봐라 라고 바로 지시하는 거, 그걸 간략하게 적은 것이 바로 고소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시하는 내용에 그런 내용이 없이 그냥 엄정 수사해 주세요 이러면은 이놈들이 이 형식부터 맞지가 않구나, 그래서 수사를 지멋대로 해도 형식 안 맞기 때문에 이유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형식에 맞지 않는 그놈들이 빠져나갈 만한 어떤 빌미를 만들어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소의 취지를 제목을 한 16번으로 타이핑을 치고 그 밑에다 한 줄, 두 줄 밑에 제가 사례로서 지금 현재 그 고소장을 하나 작성을 했습니다만, 위 고소인은 피고소인 1, 피고소인 1은 뭐냐면 검사죠, 검사. 피고소인 1을 직권 남용, 직무유기 및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그 다음에 피고소인 2를 모욕, 피고소인 2는 검찰개장이죠. 검찰개장을 모욕죄, 명예훼손죄, 피사실 공표죄, 그 다음에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소송사기 교사죄로 고소하오니 엄정수사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고의 형으로 강력하게 처벌하여 주실 것을 원하여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이런 죄가 있는데 이것을 엄정수사해 달라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뭐 어떻게 해요? 최고의 형으로. 최고형이라면 징역형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벌금 5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징역 뭐 5년 이하 이렇게 있겠죠. 벌금 5천만 원 이상, 징역 5년 이하 이렇게 있죠. 그러면 벌금 5천만 원, 벌금 1,000만 원 같으면은 벌금 1,000만 원이 최고 약하게 때릴 수 있는 형이고, 징역 5년은 최고로 그 죄 하나에 최고의 형을 때릴 수 있는 형입니다. 그러면은 그 최고형으로 징역 5년형으로 처벌해달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지시를 하는 겁니다. 국민이. 그래서 최고형으로 강력하게 처벌하여 주실 것을 원하여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이것이 고소의 취지입니다. 어떻게 처벌해 주세요 이런 말이거든요. 어떤 것을 엄정수사해 주시고 어떤 죄에 대해서 엄정수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어떤 형으로 처벌을 해달라, 이게 명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사자가 이것을 엄정수사해 주시고 해놔놓고 그 다음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버리면 처벌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고소의 취지예요. 고소의 취지에 분명히 어떤 형으로 처벌을 해달라는 걸 분명히 명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16번 폰트로 글자 폰트로 고소의 이유라고 작성을 해야 되겠죠. 고소 이유. 자, 고소 이유로 안에는 제일 첫 번째, 이거는 1번의 당사자 지위라고 돼 있는데, 제가 작성한 문서에 당사자 지위라고 돼 있는데, 당사자 지위는 민사든 형사든 이것은 분명히 이 형식을 따라야 됩니다. 당사자 지위라는 건 당사자의 의사 능력과 그리고 당사자의 의사 표현이 표현을 할 수 있는 그 지위가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지위에 있는지 그걸 설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에 제가 만든 그 검찰개장과 그리고 검사의 어떤 편법 선언에 대해서 제가 고소장을 하나 작성을 한 것, 요거는 공수처에 잡아넣어야 될 어떤 그런 견본을 제가 하나 만든 겁니다. 만든 건데 이 내용을 보면은, 위 고소인은 2020년 10월 며칠 윤 누구누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 번호 제2020 형제 제 몇 호로 고소한 자이고, 위 고소인이 내가 작성하니까 내가 되겠죠. 고소한 자이고, 그러니까 이전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윤 누구누구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이고, 여기 사기죄가 들어가야 되겠죠. 사기죄로 고소한 자이고, 그 다음 피고소인 1은 검사죠. 그러니까 위 사건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이며, 피고소인 2는 검찰개장이죠. 위 사건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계장입니다. 이렇게 당사자 지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사건 경위를 설명을 하는데요. 요거는 민사나 형사나 똑같이 이 서류를 이 형식을 따라줘야 됩니다. 사건 경위, 사건 경위를 하는데 막 장황하게 서술을 막 엄청나게 1번, 2번, 3번, 4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몇 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작성을 하면은 안 됩니다. 안 되고 그것은 읽지도 않아요. 물론 공수처에 들어가면 공수처 수사검사들은 다르겠지만 그런데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 경위를 설명을 할 때는 간략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그렇게 설명을 드려야 돼요. 제가 항상 그 설명을 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그 시민단체 오시는 분들이 소송이 잘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잘 안 되는 그런 사례를 보면 자기 말만 첫 번째 자기 말만 너무 주장을 잘하는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자기 말만 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을 썼을 때 이 말이라는 거는 의사표현 아닙니까? 재판이나 진술을 갔을 때 자기 말만 하면 그 진술 줘서 꾸미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상대편하고 교감을 이루면서 상대편이 검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얘기를 하고 내가 또 안건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검사가 또 하고 그렇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내 말만 쥐야장창 뭐 한마디만 떨어지면 또 뭐 머릿속에 여러 가지가 막 생각나는 거야. 그동안 겪었던 것들이 억울한 것들이 많은 거야. 일부터 뭐 그때는 배가 고파가지고 그때는 어쩌고 저쩌고 뭐 버스를 타고 갔는데 그때는 뭐 택시를 타고 온갖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다 하는 거야. 그러면은 진술 자체가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왜냐하면 논리 정연하게 내가 이 사람이 묻는 질문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내가 의사표현을 어떤 식으로 해 간략 명료하게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순간순간 판단을 하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보면은 주어와 동사가 구분되지를 않아요. 내가 지금 현재 거기 가서 사무소 위조를 그 사람이 했는데 그래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법원에서 주기를 보니까 그것이 잘못돼가지고 그것을 어쩌고 저쩌고 이 상대편 들을 때 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겠죠. 저기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문서를 한 장 주기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변호사 사무실 갔더니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 잘 안 낸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내가 어떤 사건으로 누구를 상대로 어떤 사건으로 갔는데 그리고 민사소송을 접수를 했는데 그 재판 법정에서 판사가 이런 사실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런 어떤 자료를 저한테 교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상대가 사문서 위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어와 동사를 분명히 구분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설명도 해야 되겠지만 문장으로 쓰는 능력, 설명도 하고 문장으로 쓰는 능력 이것을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은 설명은 다 하는데 문장을 또 못 쓰는 사람이 있고 또 문장은 쓰는데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말만 계속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소송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공무원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막 피곤한 거야. 뭐 이거 사문서 위조했는 거 왜 사문서 위조했느냐 누가 사문서 위조했느냐 이거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만 설명하면 되는데 버스를 타고 가가지고 그때는 뭐 우리 딸내미하고 그렇게 갔더니 우리 딸내미는 배가 아프다 하고 이런 얘기는 이 사문서 위조와 상관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까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다 빼고 사문서 위조 이것을 누가 했느냐 그걸 얘기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표현하는 진술도 잘해야 되고 표현도 잘해야 되고 문장으로 그것을 논리 정연하게 육하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요 육하 원칙 요것을 딱 맞춰 가지고 잘 쓰는 것 그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문장을 썼다고 썼는데 보면은 주어 동사가 막 바뀌어 있고 하다가 막 주어가 엉뚱한 주어가 튀어나와 있고 문장이 막 이 문장을 읽어봐도 이게 도대체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헷갈리는 그런 문장을 잘 작성도 안 되는 그런 고소장도 많고 민사소장도 많고 준비서면 답변서도 많고 제가 많이 봤어요. 그것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사례를 본론이 조금 다른 데로 갔는데
공수처에 들어가는 건 특히 검사나 판사를 상대로 제가 우리가 고소장을 잡아넣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그 물밑에 잠수되어 있는 그 검사나 판사들이 편법 써가지고 그동안에 물밑에 잠수되어 있는 억울한 사람들이 겪었던 그 사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많은 사건들이 처음에 초창기는 또 열심히 하지만 나중에 수사검사들이 나중에 읽는 것조차도 막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은 제가 소위 이런 말씀 드릴게요. 진상이 되지 마라. 진상이. 간단 명료하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풀어주시오. 딱 그것만 나가야 되지. 온갖 얘기 내 신세 타령 뭐 팔자 타령 뭐 딸이 어떠고 저떠고 뭐 어머니가 어떠고 저 온갖 그런 게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심성이 착하다 보니까 남들에게 당하고 또 논리 정연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남들에게 당하고 또 법 지식이 없다 보니까 남들에게 당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겁니다. 논리 정연하게 내 의사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주장을 하고 그 법정에 가서는 어떤 진술을 하고 그다음에 경찰서 가서는 어떤 식으로 진술하고 그다음에는 문장으로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서 제출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자꾸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발달이 되어서 인터넷상의 법률 정보라든지 판례까지도 다 검색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공수처에 들어가는 고소장 정도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인터넷상에 나오는 법률 정보, 그다음 판례도 좋지만 그보다도 우리는 교과서를 알아야 됩니다. 교과서. 교과서가 하나의 기본 아닙니까? 기본, 기준. 그럼 교과서에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을 했다.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인터넷상에 나오는 법률 정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교과서를 알아야 됩니다. 교과서. 그 교과서가 바로 기본이고 기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판사, 검사들이 그 교과서 기준대로만 하면 문제가 없어요. 교과서 기준을 우리가 알고 국민들이 나갈 때에 그 기준이 쓰는 겁니다. 그놈들이 편법을 쓰고 술수를 하는 것은 교과서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얕잡아 보고 역이용을 해서 편법을 쓰는 거죠. 우리가 교과서를 알고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 때에 함부로 못합니다. 아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교과서가 뭔지 아십니까? 교과서가 제가 한 가지 그 책을 말씀드릴게요. 그 형법, 그 사실 공부하는 사람들 형법 총론과 각칙이 있어요. 어떤 누가 저자가 누구 거라도 좋은데 저는 이재상 형법을 추천을 합니다. 이재상 형법 그 총론과 각칙을 반드시 사서 법률 용어가 어렵고 하더라도 그것을 교과서를 알아야 됩니다. 특히 고소장을 쓰려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사를 하는 거나 형사를 하는데 모든 법전을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사기 사건을 고소를 한다 이랬을 때에 사기의 범죄 구성 요건 그 교과서를 보면은 범죄 구성 요건이 어떻게 돼야 사기가 성립이 된다라는 게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위법성 조각 사유. 위법성 조각 사유는 뭡니까? 행위는 있고 피해는 있는데 처분을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런 경우에 위법성 조각 사유 그런 내용들도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설명이 되어 있고 그게 기준인 거예요. 기준. 그런데 이 검사나 판사놈들이 그 기준대로만 하면 문제가 없어요. 거기서 편법을 쓰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우리 모든 권력은 국민들에게 나오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 나오니까 국민들이 뭘 해야 되겠죠? 기준을 알아야 되겠죠. 기준을 알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과서를 이재상 형법을 사셔가지고 총론 각칙을 사셔가지고 그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작성한 고소장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본론이 딴 데로 많이 빠져나갔는데 다시 이제 고소장으로 들어가 보면은
2번에는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데 1번 위 고소인은 윤 누구누구를 상대로 사기죄로 2020년 10월 몇 월 며칠 고소하였습니다. 어디에 고소하였습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위 사건을 담당하던 피고소인 1, 검사죠. 검사는 고소인이 국가를 상대로 제출한 검찰 민원을 공정하게 수사를 다하여야 할 공익의 의무자임에도 검사는 원래 그 국가가 검사를 앉힐 때는 공익의 대변자, 공익의 의무자라고 그러거든요. 공익을 세우는 의무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공익의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본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어떻게 했습니까? 불공정, 편파 수사를 하고 위 고소인의 고소 내용을 조사 자체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조사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일방적으로 묵살하여 불기소 처분했다. 일방적으로 묵살하여 불기소 처분을 한 잘못이 있다. 자, 검사의 기소 독점주의를 대응해서 공수처가 지금 출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기소 처분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 직권남용으로 이 검사를 때려잡을 수 있느냐? 판사도 마찬가지예요. 매우 중요한 말씀을 지금 드릴 테니까 이 공수처에 잡아넣는 것도 반드시 이 내용을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법률적 근거와 이유가 있는 처분이냐. 첫 번째가 판사의 판결문이 법률적 근거와 이유가 있는 판결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증거입니다. 증거. 이렇게 처분한 데는 어떤 증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느냐. 그런데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는 보면 검사 자체가 자기가 수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소장 내용처럼 수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사 자체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편파 수사를 하고 불기소 처분한 경우가 있겠죠. 그것도 걸리겠죠. 그게 직권남용에. 그렇지 않고 정당하게 자기는 수사를 다 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어떤 증거 상대편이 제출한 증거라든지 봤을 때 이렇게 판단이다 라고 했는 그 판단, 예를 들어서 이것이 유리컵입니다. 유리컵인데 나는 분명히 그 진실이 유리컵이에요. 근데 검사가 조사를 해보니까 상대편은 종이컵이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검사가 잘못 생각해서 주장을 따라서 조사를 해보니까 검사가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유리컵이 아니고 종이컵일 가능성이 크다 라고 지 나름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그래서 불기소 처분한 경우, 그런 경우는 수사를 했다고 봅니까? 수사를 안 했다고 봅니까? 그런 경우에는 수사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직권남용입니까? 직권남용 아닙니까? 그거는 직권남용 걸기가 힘들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사를 당연히 내가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 그 직무유기죠. 그런데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될 것을 내가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하지 아니하고 지 마음대로 정반대로 수사한 것, 그것들이 직권남용입니다. 편파 수사한 것. 그런 것들을 구분을 잘 해서 정리를 하시라는 얘기죠. 자기 수사를 다 하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했다 이렇게 변명할 거거든 분명히. 그런데 그것을 때려잡으려면은 분명히 하여야 할 부분인데도 하지 아니하고, 또 내가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또 검사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 아니면 좀 더 나가서 검사가 지 마음대로 수사한 것, 객관적 진실과 상관없이 이 사건을 막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간 것, 그게 직권남용이겠죠. 그래서 직무유기 부분이 아무래도 비중이 더 크겠고, 왜냐하면 수사를 하지 않은 것, 그게 비중이 더 클 것이고, 그 다음에 직권남용은 더 나아가서 수사를 이상한 방향으로 해버린 것, 그거 직권남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불기소 처분을 보면은 우리가 불기소 처분 이유 고지서를, 불기소 처분을 받고 나서 검찰청 민원실에 가면은 불기소 처분 이유 고지서를 발부받지 않습니까? 그럼 불기소 처분 이유 고지서를 발부받으면은 거기에
검사가 어떻게 해서 불기소 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이 보면은 대부분 다 보면 증거 불충분, 무혐의 이런 식으로 때립니다. 때리는데 이 새끼들이 틀려먹는 게, 왜냐면 자기들이 수사를 당연히 고소장에도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안 한 거야. 고소장이 어떤 내용이 이렇게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했는데도 그걸 수사를 안 하고 상대편 말 한마디 그냥 그대로 해가지고 증거 불충분 때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죠? 직무유기죠. 직무유기.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수처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판결문이나 불기소 처분의 어떤 그 결정문이 우리가 오지 않습니까?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문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공문서. 공문서라는 것은 분명히 구분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민사 재판이나 아니면은 형사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가 갖고 있던 문서, 이것을 갖고 있을 때는 사문서예요. 일반 개인이 갖고 있을 때는 사문서. 그런데 공공기관에 접수를 하는 순간에 뭐가 됩니까? 공문서가 되는 공문서. 접수를 하는 동시에 공문서. 그런데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는 어디에서 성립되느냐? 개인이 갖고 있던 문서를 위작을 하는 거예요. 변조를 해가지고 공공기관에 제출한다든지 상대편에게 제출한다든지 하면은 뭐가 되냐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가 일단 성립되고, 그 개인이 접수한 사문서를 그것을 법원이나 아니면 검찰청이나 공공기관이 그걸 경찰서나 이렇게 받았다가 다시 내줄 때 공무원들이 날인을 찍죠. 자기가 접수했다는 건 날인을 찍죠. 날인을 찍는 순간에 공문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문서를 다시 내줄 때, 교부해줄 때, 그때는 공문서로 나가는 거예요. 공문서로. 내가 접수한 사문서로 할지라도 공문서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예를 들어서 상대편이 겁이 없는 사람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민사재판에서 자기가 사문서를 제출해놓고 법원에서 받았는 그거를 살짝 요래 또 고쳐가지고 다음 변론 길 때 또 제출하고, 그런 사람 있겠죠. 그런 사람은 뭐냐? 공문서 위조가 걸려요. 그때부터는 공문서 위조가. 공문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 공무원이 날인하거나 작성한 문서, 그게 공문서거든. 그러면 검사나 판사가 작성한 문서는 뭐겠습니까? 공문서거든. 불기소 처분 이유 고지서도 공문서. 그 다음에 피의자 신문조서 이런 것도 공문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판결문도 공문서. 이것이 허위다 라고 잡으려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판결문이나 불기소 처분 이유 고지서의 첫 번째, 법률적 근거와 이유가 없이 지 맘대로 판결했다. 허위의 사실을 내용을 기재를 해서 추가를 해서 그게 나와야 되겠죠. 법률적 근거와 이유와 전혀 관계없이 지 멋대로 판단하고 그 판결문에 기재했다. 공문서 위조겠죠. 당연히 허위의 사실이니까. 두 번째, 당사자 간의 객관적 진실, 어떤 다투는 어떤 쟁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쟁점과 상관없이 지 마음대로 수사를 해가지고 지 멋대로 객관적 진실과 다르게 그렇게 불기소 처분을 결정을 했다든지 아니면 판결문을 작성했다든지, 그건 뭐가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공문서 위조. 그리고 사문서나 공문서는 뭐냐 하면은 위조하는 것은 은닉, 숨기는 거. 그 다음 취거, 없애버리니까 자기의 주머니 잡아넣어버리는 거. 자기 소유로 잡아넣어버리는 거. 그 다음에 손괴, 그러니까 무슨 그 문서를 자체를 한쪽을 찢어버린다든지 쥐어버린다든지, 그것도 공문서 위조입니다. 위조. 그 다음에 글자를 바꾸어 쓴다든지, 그건 변조죠. 변조. 이 모든 것들이 공문서 위조가 됩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내용으로 기재한다든지, 그것이 전부 다 공문서 위조죠. 그런데 이러한 공문서 위조 및 공문서 위조와 사문서 위조는 위조죄 한 가지야 처벌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행사를 했을 때,
즉 다시 말해서 상대편 당사자에게 제출을 했다든가 공공기관에 제출했다든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때는 위조죄와 별도로 동행사죄도 처벌되는 겁니다. 동일하게 처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조죄 한 가지, 그 다음에 동행사죄 한 가지 이렇게 처벌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주로 공무원 범죄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그 다음에 공문서 위조 이런 것들이 걸리겠죠.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직무유기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직무상 범위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직무상 범위, 그 사람의 직무상 범위로서 반드시 해야 될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거, 그게 직무유기겠죠. 직권남용은 어떤 부분들이 직권남용 되겠습니까?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직권남용은 예를 들어서 당사자가 그는 의무 없는 일, 어떤 사람 개인을 상대로 의무가 없는 일을 시키는 거야. 검찰청에 어떤 권위를 내세웠어. 법원에 권위를 내세웠어. 그 직권남용이겠죠? 그런 것도 직권남용.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범죄 구속요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사건 경위로 이 고소장 작성하는 대로 다시 돌아가면은 두 번째까지 제가 그걸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세 번째 읽어보면은 피고소인 2인은 피고소인 2라는 건 검찰개장이죠. 검찰개장이 형법과 형사소송법상에는 검찰개장이 수사를 하고 타이핑을 찍고 조사를 하라는 말이 없어요. 이것도 지금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부 다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이렇게 돼 있지 검찰개장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이거는 없습니다.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그러면 뭡니까? 검사가 직무 대리를 시키는 거죠. 검찰개장에게. 그게 허용되느냐? 허용 안 됩니다.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에. 그럼 뭡니까? 검찰개장은 7급 공무원이에요. 7급 공무원. 사시시험 쳐서 이렇게 정식적으로 사시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 듣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데 그 7급 공무원이 마치 검사처럼 행세를 하면서 검사의 직무 대리를 하면서 권위를 내세우고 지멋대로 하고 안 되면 억지로 편파 수사를 하고 사람을 짓누르고 윽박지르고 그따위 짓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만은 검찰청의 검찰개장이 검사보다도 더 나쁜 놈들 많습니다. 잔머리꾼들이 많고 물론 정직하게 그렇게 한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정직하게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검찰개장에게 국가가 그런 권한을 준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건방스럽게 저것들이 뭔데 국가가 부여하지 않은 그 권한을 가지고 모가지 기부세 가지고 눈은 교만할 대로 교만한 눈으로 가지고 국민들을 상대로 그러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반드시 뜯어 고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검사가 뭐 사건이 많으니까 검찰개장의 뒤에서 직무 대리로 돕는 거다. 객불 그러면 그 월급 받으면 뭐합니까? 국민의 혈세로 그렇게 월급 받아서 그것도 일하기 싫으면 뭐 하겠냐고. 거기서 폼 잡고 거리 잡고 그렇게 있는 것이 검사고 검찰개장입니까? 그건 아니죠. 자, 그래서 지금 3번 내용을 보면은 피고소인 2는 검찰개장이죠. 피고소인 1, 검사를 직무대리하여 수사를 한 잘못이 있습니다. 국가가 허용 안 했기 때문에. 형법과 형사소송법상 모든 수사는 검사가 직접 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소인 2는 검찰개장은 검사의 자격이 없으면서도 피고소인 1의 지시를 받아 피고소인 1 검사와 함께 검사처럼 수사를 한 중대한 범죄를 자행했습니다. 거기에 직권남용이나 여러 가지 많이 걸리겠죠. 자, 그 과정에서 피고소인 2 검찰개장은 위 고소인의 사건의 피사실 등 제3자 일반인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 내용 잘 들어봅시다. 그 과정에서 검찰개장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개장이 위 고소인의 사건, 그 사기 사건이죠. 그 피사실,
사기 사건 그 윤 누구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 그 사건 내용을 제3자 일반인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 김 누구누구에게 개별적으로 2020년 12월 며칠 날 전화를 걸어 김 누구누구 맞느냐? 위 고소인이 어떤 사실로 고소하고 피고소인 윤 누구누구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데 당신도 윤 누구와 같이 고소를 당한 사실이 있는 줄 아는데 같이 위 고소인을 상대로 역고소를 해라. 역고소를 하라. 라고 하면서 그래하면서 피고소인 1 그러니까 검사와 피고소인 2가 적극 돕겠다. 라는 말로 그렇게 끼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고소인이 내가 윤 누구누구를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윤 누구누구 주변 사람 김 누구누구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김 누구에게 윤 누구 두 사람은 친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윤 누구누구가 내가 고소한 사건이 지금 조사받고 있는데 당신이 윤 누구누구가 지금 이거 고소인을 맞고소를 하려고 하니까 당신도 같이 고소를 해라 라고 검찰개장이 꼬시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편법과 술수가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교활하고 싹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그 한 가지 좀 말씀드릴 때 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소송을 할 때는 민사와 형사가 있지 않습니까? 형사가 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형사 사건에 있어서 내가 만일에 피해자면은 그 피해자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A, B, C, D, E가 있으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저 시민단 쪽 오는 분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A, B, C, D, E가 있는데 A와 감정 대립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A만 고소를 하는 경우 어떻게 되느냐? 그 옆에 같이 있던 B, C, D, E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은 고소해서 빼버리는 거야. 그랬을 경우에 이 B, C, D, E가 참고인으로 진술을 해버립니다. 경찰이나 검찰에 와서 참고인으로 진술을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빠져나가는 거야, 무혐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내가 피해를 입으면은 그 주변 사람들을 다 같이 피고소인 공동점검으로 잡아넣어야 된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을 잡아넣어야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공동점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는 수사 과정에서 밝히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내가 무고 잡힐 거 없어요. 왜냐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을 잡아넣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참고인 진술을 해버리면은 내 고소 사건이 그냥 수사 과정에서 끝나버리는 거야. 내가 피해를 입으면 그 피해 입은 그 주변 사람들 A, B, C, D, E가 있으면 그 5명을 다 잡아내야 된다. 그 반드시 기억을 하죠.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요거는 이 사건에 지금 고소장 제가 한 사례를 지금 든 내용을 보면은 윤 누구누구만 고소를 한 거예요. 했는데 그거를 요런 원리를 검찰개장이 알고 김 누구누구 그 A, B, C 중에서 B가 김 누구누구겠죠. 이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이 윤 누구가 이렇게 이 사람한테 고소를 당해가지고 지금 고소를 당해가지고 수사 중에 있는데 맞고소를 하려고 하니까 당신 같이 합체해라 라고 꼬시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많고 그 편법과 술수가 일반 제가 이런 말씀드리지만 저 위에 그 청와대나 위정자들 이런 내용도 몰라요. 그리고 이 현장 사람들 그 검찰에서 이런 장난치는 것들 이런 세부적인 현장의 어떤 모습들을 모른다고요.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우리 시민들이 지혜롭게 대처하고 반드시 한 사람도 억울한 그걸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저 공수처 하면은 이런 일 당했는 분들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오늘 이 서는 고소장 형식 그대로 배우셔가지고 그래서 다 한 놈도 빠짐없이 바퀴벌레 새끼들 한 놈씩 빠짐없이 다 쏟아가지고 처벌시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 이 검찰개정 이 내용을 보면은 김 누구누구는 영문도 모르고 피의 사실을 들었는데 원래 그 고소하고 어떤 수사 과정을 제3자 일반인들한테 알리면 안 되는 거야. 그게 피의 사실 공표제예요. 알리면 안 되는데 그것을 흘린 거죠. 흘려가지고 그래서 그 억지로 수사를 엮기 위해서 흘려가지고 그래도 이제 그 김 누구누구 B죠. B. 김 누구누구는 그 전화를 받고 고소인이 아주 나쁜 사람이구나 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 선입견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죠. 검찰청에서 전화 왔으니까. 자, 그래도 김 누구누구는 이 고소인과는 나하고는 싸울 마음이 없는 거야. 싸울 마음이 없어서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은 출석할 마음이 없고 굳이 위 고소인을 상대로 고소하거나 싸울 마음이 없다. 나는 싸울 마음이 없다. 라고 말하자 피고선이 검찰개장이 갑자기 엇박 지르는 목소리로 검찰에서 소환장 보낼 테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오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검찰에서 이것들이 국가의 권력을 이따위로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장난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소환장 보낸다고. 소환장 보내면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죄가 없어도 이 사람 김 누구가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는데도 덜컥 겁을 내겠죠. 일반인들은 왜냐면 법률이나 이런 거 잘 모르고 또 경찰이나 검찰에서 뭐 소환장 오면은 아이고 이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소환장을 보낼 테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오세요 라고 하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고 그 이후 며칠 뒤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소환장을 김 누구누구에게 검찰의 위력을 세워 억질로 편파적인 수사를 하기 위한 고의로 이 같은 직권남용을 하였고 그래도 김 누구누구가 출석하지 않자 제3차에 걸쳐 김 누구누구에게 다시 소환장을 보내고 다시 개별적으로 2020년 12월 몇 월 며칠 날 전화를 걸어서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검찰에서 소환을 했음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엇박질렀다는 거야. 라는 말로 그 겁을 주어 하는 수 없이 김 누구가 검찰에 출석해 하여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검찰의 위력을 사용하여 위 고소인이 고소한 사건을 도리어 윤 누구가 역고소를 하게 주도하고 상대편이 윤 누구가 고소하게끔 주도하고 위 고소인을 무고로 도로 형사처벌을 하게 만든 잘못이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내가 고소한 상대편 윤 누구가 변호사를 사가지고 만일에 변호사한테 돈을 많이 줬다. 그러면 그 밀실에서 다 이루어지겠죠. 거기서 이런 장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건 나는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또 고소당하고 무고로 또 처벌당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억울한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많고 이 교활한 새끼들 바퀴벌레 새끼들 쥐새끼 같은 놈들이 얼마나 그런 잔머리 것들을 굴려가지고 이 나라를 온통 오염시키고 나쁜 짓을 하고 객관적 진실과 다르게 신문 조서를 꾸미고 정의 신문 조서까지도 전부 위작을 하고 편법을 쓰고 바닥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수처 출범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수처의 고수장을 잡으면서 이런 놈들 한 놈 한 놈 다 쏟아내야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내용을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요거는 사건 경위까지 이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3번부터는 뭐냐면은 이제 피고소인 1, 검사죠. 검사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그 다음에 공문서 위조, 동행사 뭐 이런 죄들이 있었다 했죠. 고소의 취지에. 그러면은 그거를 그 범죄 제목별로 한 가지 이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고소장에.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피고소인 1의 직권남용. 직권남용 해가지고 직권남용은 가해가 직권남용죄의 범죄 구성 요건. 범죄 구성 요건 어디서 나옵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재상 형법. 형법에 보면은 범죄 구성 요건 어떻게 할 때 이 직권남용 공무원 범죄 중에 직권남용이 해당이 된다 라는 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직권남용이 해당되지 않는다 라는 것도
사례까지 되어 있고요. 판례까지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직권남용 그 기준을 거기다 간단하게 쓰는 거예요. 직권남용은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공무원이 자기의 직권을 내세워서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끔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할 때, 그리고 부당한 어떤 자신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직권남용. 직무의 범위라는 것은 내가 고소를 했을 경우에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고소의 취지는 내가 공무원에게 지시하는 내용이라 했죠. 지시하는 내용 외에, 그러니까 윤 누구누구를 사기로 고소한 그 사건의 고소의 취지, 그 내용, 그 범위를 벗어나서 지멋대로 수사하는 거야. 요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직권남용이에요. 내가 고소를 한 고소의 취지 내용, 그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전혀 정반대로 반대의 악영향을 미치면서, 반대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그런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직권남용입니다. 자, 그래서 직권남용죄의 어떤 범죄 구성 요건에 대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공무원의 그 권위를 내세워서 이런 내용들을 쭉 적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뭐냐면 이 피고소인 검사의 행위의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 이 검사가 직권남용이 되느냐, 이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입증사실 및 증거를 설명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피고소인의 직무유기죄입니다. 직무유기죄는 당연히 의무가 있는데,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은 거죠. 내가 조사를 요청을 했는데 하지 않은 겁니다. 정보조사 신청서라 해가지고 제가 개발했는 거 있지 않습니까?